2020년 재헌절 기념 및 안보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영은 제가 마이크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저쪽으로 봐주세요. 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읽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암천리 화려감사 내완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정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서 법을 세운 이날을 위하여서 이렇게 또 축하하기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내 조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분수마다 우리의 대화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화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비울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헌법선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참 감사하고요. 오늘 재헌절 기념식 10월 17일이 재헌절입니다. 그래서 재헌절 기념식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죠. 그런데 우리가 광복을 했을 때 나라가 없었고 미국 군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첫 총선거를 치르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첫 번째 헌법을 만들어서 10월 17일 날 10월 17일에 공표를 하게 돼요. 7월 17일에. 그래서 그게 재헌절인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되신 분에게는 텀블러 하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절이 7월 17일. 7월 17일에 공표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7월 17일일까요? 아시는 분? 왜 하필? 그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7일에 공표를 했는데 아시는 분?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뭐라고? 어느 나라의 건국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의 건국이래요? 어느 나라? 한반도에 있던 나라. 한반도에 있던 나라. 네? 통일신라? 땡입니다. 땡입니다. 어휴, 모르세요? 아니, 그럼 이거, 네.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광복절, 백천절, 한글날, 맞습니다. 올해 국경일은 뭐냐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올해 국경일 중에 단 하루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일까요? 단 하루가 공휴일 아닙니다. 네? 한글날? 제헌절 맞습니다. 제헌절. 아유. 아니 여기서 얘기한 거는 하나 어쩌고 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 노무현 정권 때 공휴일에서 뺐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아니고 국경일인데, 공휴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날을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하물며 당 대표까지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9번이나 개정됐습니다. 9번이나 개정됐는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헌법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로 태어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대로 삽시다. 법대로 살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열 박사님과 그 외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유총연맹 회장님 맞으십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세요. 정말 굿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도 저도 같은 자청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정말 열심히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회장님이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뭐 살짝 곁들인다면 저희가 이제 야유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마음 내키시면 자청에 다 가입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이 받은 것 중에서 이런 페이퍼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이건 집에 가서 뭐 영수증으로 써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 원래 이제 기념사진 찍는 순서로 했는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소개할 텐데 지금 원장님은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입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2014년에 창립되고 그 취지가 국가 정체성 수호 발전. 저는 뭐 방금 이윤석 대표님이 소개하셨지만은 25년 동안 한국의 그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구관, 분석관, 대공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간첩 공작이라든지 또 이와 연계된 국내 종북 좌익세, 또 기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대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고 2014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이 한 4년 4개월 남았는데요. 명예퇴직을 하고 바로 이 자유민정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은 여러분이 그냥 그 자유민주연구원을 검색하시면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7월달에 미국 그 여행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월달에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국내 일정을 좀 비워뒀는데 2년 동안 이제 계획한 건데서 7월 9일날 뉴욕에 도착해서 뉴욕에서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DC로 가서 거기서 3일 있었고요.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가서 있었는데 19일날 오전 11시 20분 비행기로 토론토 귀속공항으로 가는 비행기편 포토항공을 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항에 나가서 그 수도를 봤는데 셧다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포토항공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이라든지 AA,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등에서 여러 항공사가 전산이 마비돼서 비행 스케줄이 완전히 이제 막혔다, 잡을 수가 없다. 한국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그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항공사에서 그 숙소를 잡아줍니다. 다음 스케줄 때까지 그 공항 숙소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스케줄을 잡아서 출국을 시키는데 여기는 그냥 쏘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끝났다, 비행기 못 탄다, 기다려라. 황당을 해서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세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시 그 보스턴이 비싸잖아요. 호텔비가 5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보스턴 시내 다운타운은 그 다운타운에 가서 슈라톤에서 하루를 더 자고 여기 토론토 올라가 했더니요. 비행기편 살아있는 게 4개 있는데 그 편도가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보스턴에서까지. 그래서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 안사람하고요. 저희 지금 박사장 다니는 저희 아들하고 그리고 외손녀를 6살짜리 한국 여기 캐나다 나이면 5살짜리 애들 데려왔거든요. 눈물 넓히려고. 그래가지고 저째 이제 뉴욕으로 버스에 뉴욕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비행기 표가 올라가지고 1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렌트를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보스턴에서 뉴욕을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와서 호텔을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23일날 이제 비행을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마침 그 뉴욕에 있는 제 지인이 비행기 티켓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는 비행기 티켓을 20일자 비행기를 구해줬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우리 여순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나 혼자만 토론토를 오겨버려서 좀 비싸다고 탁 듣자 그래서 왜냐면 나이가 뽀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저 왔는데 먼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이경복 대표님과 이 자유총연맹 토론토 지부의 우리 김정일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에 제가 왔으니까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하자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하면은 어르신들 또 궁금해하시는 것을 못하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주면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안보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저기 그 제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적발된 창원 간첩단이 국내에 구축한 지하망하고 세계적 중입니다. 그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지령물 분석해서 보고 68개의 학원만 있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개 간첩망이 구축한 지금 지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창원 간첩단 구속돼가지고 이제 사무처로 검찰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론을 많이 하는데 저 이 간첩 포치 지도는 그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해서 저희 그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일 원장의 분석을 보도한 그 내용인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제 얘기는 다섯 가지인데 간단히 시간대 5분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저희 우리 건국 이후에 각종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정치권 상층부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게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6.25 남침대전도.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북한 정부가 입장에서 또 우리 자유민이 볼 때는 분명한 국가적 위기인데 대다수 국민들은요 이걸 갖다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렇게 멀쩡히 생겼는데 제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가가지고 몸 전체로 쫙 퍼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나는 건강해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의 종말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른 거죠. 바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재인 정부에 일어서서 이 안보 위기가 누적돼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안보 위기라고 보지 않고 이걸 평화라고 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위기의 원인.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서 해소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경국 대표님하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이 캐나다 영사 토론토 총영사가 대사 영사가 이제 2년 반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야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속을 들었습니다. 장차관만 바뀌었지 지금 국장 과장 밑에는 아직도 통일부도 보면 아직도 국방부 아직도 문재인 국방부예요. 문재인 경찰청이고 위에 청장만 바꾸었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권력을 장악하면은 공무원들 상층 하층부를 확 갈아치워가지고 똘똘 뭉쳐서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데 이 우파 정부는 너무 신사적이다 보니까 물건을 전혀 못해가지고 장차관은 바뀌었는데 국장과장들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회가 지금 뭐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그 김건희 여사의 변수가 많은데 두 번째는 뭐냐? 공무원들이 충성을 다하고 싶어도 국회가 여서야 안 됩니다. 여서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눈치를 공무원들이 안 줄 수 없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인기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관 국장은 좀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실제 대한민국 움직여야 할 실무 공무원, 저도 공직생활 25년 했잖아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파 정부로 바뀌었어도 신속한 소위 정책 전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인식이 뭐 이제 3년 있으면 끝나는데 또 지금 사람이 좌파 정부가 다시 오는데 한 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문제인데요. 그 작년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말에 이제 김정은이가 당 전원회의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아주 중대한 대남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이제 남한인을 초과하지 않겠다. 이제는 비평화적 방법, 바로 전쟁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이 전한반도를 공사나 통일하는 방법 중에 먼저 남한에서 미국을 추출합니다. 미 대사관 관리하고 중앙용 철수로 가자는 게 북한의 전략인데
가지가 있다고 해요. 평화적인 방법과 있고 비평화적 방법인데 이 평화적 방법은 연방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비평화적 방법은 전쟁에서 남북을 합작하는 건데요. 이 많은 분들이 북한이 말하는 연방대통령 방안을 평화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북한이 연방제를 하겠다는 건 남한의 현 정권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한의 현 정권은 미제 식민지고 독재정권이니까 이걸 타도 들어선 인민정부 요놈하고 둘이 연방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북한의 고려연방 그래서 무용지물이 소화역방으로 해결하겠다. 핵 무역에 기반해서 전쟁을 생각하겠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선교수의 적합성을 정리하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비슷하게 되게 군사부 북한이 앞으로 나와.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북한의 전두대통령의 2.0이다 시즌 2라고 부릅니다. 시즌 2가 기존의 김일성이 김정부가 다가 그런 일을 간단히 이게 너무 전문적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안보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간첩 놀이터를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간첩 신고를 하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력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이런 북한이 이렇게 반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민계 공격을 같은 나사지 널리 이때 80년대 얘기입니다. 널리 알려져서 일본 꽃제비 전략이라고 일부 언론에 나온 게 바로 꽃변 전략.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 북한 정부의 기하, 북한 핵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는 통일 정책이 확고해서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금 내놓은 건 없는데요. 지금 새로운 통일 정책을 지금 기한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전문가 몇 인플루엔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청와대 소위 말하는 명품 사건도 결국 최적인이라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미국의 목사인데 그것도 일종의 그 인플루엔서 오퍼레이션의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네 그리고 이거 평화통일 하는데 만약에 그 이북이 정권이 붕괴가 됐더라도 우리 평화통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만 요구하는데 지난 총선에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인민을 맞추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굳건한 그 진실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데 진실을 지켜주는 방법상에서 묻는 제도다. 그러나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유거든.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것이 자유가 목적이야.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 민주제도예요. 이쪽 문제를 하고 우리는 북한 없는 민족이니까 한국을 한 명을 먹어야지. 두 번째는 북한 먹으면 한 명이 그냥 문제를 안 거야.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먹고 나서부터는 딴 놈들이 쳐들어오는 게 없어. 지금 이 육로상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진짜가 안 하잖아. 딴 놈들이 너를 보여주지도 않잖아. 미국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